네, 이번에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에는 또 새롭게 오셨는데 네. 밤에 어떤 느낌이십니까? 오시니까 새벽에 자주 그러니까요. 오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뵀는데 네. 뭐 저녁에 뭐 미국 월가분데 뭐 국내 월가분데 국내 시장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재밌게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장 통해서 국내장도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또 미국장과 국내장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FOMC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FOMC 결과와 상관없이 증시가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것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물가 둔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물론 골디락스로 인해서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에 오히려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번 FOMC는 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뭐 점도표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점도표랑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완화된 점도표가 찍히는지 최근에 이제 약간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도 그 발언 내용을 본다라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발언들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약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부 발언한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점도표보다 더 심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 점도표 정도냐 아니면 조금 완화된 내용이냐. 근데 저는 점도표 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지금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시장은 과민하게 조금 너무 좋게 반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이 생각했었던 거랑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왜 점도표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번에 점도표가 조금 높아지면서 중립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다. 네.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그 지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점도표 변화가 없다라면 중립금리 관련돼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점도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그냥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금융시장이 어찌되었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국 증시는 연중 신고가를 계속 보여줄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좀 띠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여기서 뭐 더 좋은 발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는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발언이라든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로 인해서 FOMC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9월, 10월처럼 큰 조정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이벤트가 좀 소멸되는 거에 차원에서의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부정적인지 아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이슈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국가들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하고 유럽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그 만기 결제 자금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시장에 뭐 항상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유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나스닥 그 리밸런싱 1년에 한 번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개 종목이 퇴출이 되고 6개 종목이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께죠. 그저께 미국 시장을 좀 보신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했었던 게 뭐냐면 매그니센트 7개, 그러니까 M7 종목은 다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근데 종목들이 나머지 올랐죠.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M7마저도 플러스권이라든지 하락하지 않았으면 진짜 폭등의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왜 그 7개 종목만 하락을 했느냐 해서 약간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뉴스를 좀 본다라면 그때 이제 나스닥 그 100 관련해서 좀 리밸런스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그 7개 종목군들이 제가 화면에도 뉴스를 올려놨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매도가 좀 나와야 된다. 해서 총 그 이들 그 금액 자체가 한 1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지난 여름이죠. 7월 달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현재도 제가 추정컨대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가 넘을 거예요. 거의 한 60%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7개 종목이 시장 그 시가총액이 한 60% 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가중 평균치를 하게 되면 24%, 25%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이것을 20% 이내로 맞춰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 이상이 되게 된다라면 주식을 좀 매도를 해서 20% 이내로 맞춰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번에 리밸런싱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량의 매도가 나온다라면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아직은 없는데 중국 증시라는 것이죠. 중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다른 국가들의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는 거의 연중 최저치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뭐 홍콩 ELS 관련해서 녹인이 되는 바람에 뭐 지금 손실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스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것도 좀 일부 영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각자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분위기상 물 건너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난번 우리가 이제 공매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매도 규제 가능성 했는데 뭐 이건 쉽지 않다 했는데 바로 주말에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정말로 이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좀 기대감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약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리밸런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 하락, 마지막으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스닥 리밸런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어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주식 옵션 약 5조 달러가 만기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한 80%가 S&P 500 연계 계약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벌써 앞서서 다가오고 있는 만기를 앞두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조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대표님,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우리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육으로 벌크업한 사람하고 맨 살로 벌크업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르죠. 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식 거품이 있었다. 정말로 어떤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묻지마로 올라왔다라면 그 거품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약간 거품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거품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가 없는 거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 뭐 외국인들 사지 말라 할 수가 있고 또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 투자를 아예 못하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나스닥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 비중이 높으니까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개인 투자자, 물론 펀드 매니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전 그건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다른 좋은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러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이유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내년에 중소형주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이런 좀 대형주 종목에서 조금만 팔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전에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에서 조금만 팔아도 뭐 관련된 기업을 조금 엄청나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면 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 봤을 때 풍성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밸런스 작업 자체가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지난 여름에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연속된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그 이상의 주가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고 경기 부양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중국도 외국인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머징 마켓 자금이라고 하죠.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포트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중국이에요. 네. 중국하고 인도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력이 떨어져서 자금이 이탈되었다. 그러면 그 자금은 결국 이머징 마켓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선진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자금이 저는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혼자 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외국인들 최근에 뭐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선물 쪽으로 해서는 파생 쪽으로 해서는 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뭐 공매도가 좀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이머징 마켓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 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매수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해서도 뭐 지금 군분만 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네덜란드에 가셨는데 내일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오시면 또 목요일, 금요일 또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설사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자금들은 매도를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을 쳐다보면 이것을 기대하면서 12월 28일 27일 마지막에 주식을 매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해 오셨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정말 긴급하게 어떤 금액이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뭐 10억에서 뭐 20억이든 뭐 30억이든 제한적으로나마 좀 완화되는 뉴스가 나온다, 그게 발생한다라면 어찌됐든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은 반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이 부분하고 공매도 규제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뭐 어쨌든 시장은 매수 우위의 시장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까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왔고 좀 테마주 위주로 좀 짧게 시장의 흐름들이 반응을 해 주었다라면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면 약간 중대형주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연말 남은 한 2주 정도 또 연초 기간에는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종목군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시기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이 세 가지는 오히려 기회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밸런싱 경우에도 오히려 이게 완화가 되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번에 사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 부양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라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우르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세계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좀 힘을 좀 내기가 힘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여행 규제 완화를 해서 좀 기대감이 높았었던 여행 항공주라든지 혹은 호텔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힘을 못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들도 의외로 중국향 기업들이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도 그런 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시장에서 힘을 못 내고 있는 것도 결국엔 리튬 가격 이런 부분들인데 리튬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이 전기차라는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제일 크니까요.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고 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좀 무겁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과 연계된 사업,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좀 부정적이었다라면 지금은 중국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약간 소비라든지 혹은 중국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에는 좀 무게감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피하는 게 좋다 리스크 네.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대형주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그저께 있었던 M7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M7이 내년까지도 그러면 이 성장성과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AI의 수익화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아니다 내년까지도 이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뭐 내년까지도 성장은 뭐 내년 연말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망을 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실제 성장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계속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M7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아웃퍼폼하는 시장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새 반도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추운 겨울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초에도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나왔을 때도 발표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제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다른지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좀 변화는 연초하고 여름하고 지금이 또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초에는 오픈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여름에는 약간 차량용 반도체 쪽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분위기가 타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약간 각자 독립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오픈 AI,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면 차량용 반도체, 약간 독립적인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게 아우러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각자의 그냥 시장이 아니라 같이 버무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는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제품, IT 제품에다가 AI를 입히는 거, 서비스를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의 빅스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근데 아무도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90%는 안 쓰시죠. 저도 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 비서화 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강화가 된다라면 그 차량용 자율주행이든 혹은 오픈 AI든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하고 온 디바이스 AI 쪽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면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려면 통신이든 뭐든 이게 다 완벽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온 디바이스 AI하고 접목시켜서 좀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이쪽에 대해서 시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 나오는 게 그동안 오픈 AI 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서버형 뭐 HBM 반도체하고 뭐 DDR5의 반도체 수요 그 비중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업황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다라면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내년에 지금 빅스비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도 빅스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빅스비 같은 서비스를 노트북에도 삼성은 탑재하겠다고 했고 지금 구글이 제미나이를 발표했는데 제미나이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제미나이 나노입니다. 네. 제미나이 나노를 스마트폰에 입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IT 제품의 새로운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동안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10년 전에는 진짜 1년에서 2년 사이였는데 지금은 3, 4년 동안 안 바꿔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요. 그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은 진짜 한번 사게 되면 4, 5년 동안 바꿀 이유가 거의 안 없었는데 바꾸죠. 만약에 온디바이스 AI가 접목이 돼서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IT 제품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IT 부품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이제 시작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는 최근 2, 3주밖에 안 됐어요. 네.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2, 3주 사이에 저점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뭐 1대1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때만 오픈 AI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더 가겠어라고 했지만 결국은 저점 대비 한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뭐 제주반도체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면 그만큼의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CXL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이 맞아요. 순간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단기적으로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이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직 시장에서는 덜 좀 주목받았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 쪽이 그동안 하이닉스에 좀 밀렸었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러면 또 삼성전기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TLB라든지 뭐 프로텍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좀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PC와 부진했던 PC와 그리고 스마트폰의 수요도 올라오고 있고 디램과 낸드 가격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최근 AI 수요는 더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삼성전자, TLB, 프로텍과 아비코전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온디바이스 AI는 그동안 이미 많은 분들이 네. 아시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핫한 섹터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주목하지 못했는데 아직 주목받진 못했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분야도 있을까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긴 한데 관심 없으시죠? 네, 관심이 별로 없는데 네. 차트를 주식을 보면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야금야금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요. 대표적 금융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증권주, 은행주들이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진짜 잘 갈만하면 정부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배당 좀 하려고 그러면 배당하지 말라 그러고 좀 수익이 또 많이 나면은 수익금을 조금 풀어라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저께 나온 뉴스가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5% 이상 초과 자영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연간 최대한 150만 원 정도 이자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기금을 한 10조 정도 조성을 2조입니다. 2조 죄송합니다. 2조 정도 조성을 좀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당근을 주고 나서 뭐 배당 같은 경우를 더 늘린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연초에 은행주들이 정말 일시적으로 좋은 상승을 보였었던 거는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라면 뭐 부실채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원래 고배당주였어요. 근데 증시가 안 좋게 되면은 뭐 배당 아무리 많이 해봐야 주가 빠지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어찌됐든 지난 9, 10월 달 시장이 안 좋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연말 랠리가 좀 나와준다라면 증권주들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대형 금융주지사들 또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지금 조금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아무래도 연말 배당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마지막에 또 유입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자리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고배당주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마지막 배당주에 대한 어떤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금융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CXL의 그 시너지가 SK하이닉스의 질주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유창희 대표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